오늘은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과 꼭 보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화물차와 승용차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부분이 화물차의 키로수죠. 키로수가 또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승용차랑 화물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이고, 그리고 승용차는 자가용 차량입니다.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차이점에서는 일단 영업용 차량은 1년 365일, 그리고 그 중에 거래처 중에 자기가 쉬는 날 말고는 항상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일정하게 매일 200km에서 300km 가까이 일정하게 운행이 되는 게 냉동탑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근데 승용차는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쓴다던가 그런 용으로만 이제 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키로수가 상당히 길진 않죠. 한 10년 된 승용차라고 해도 10만 킬로 정도 탔다 이러면은 그냥 좀 적당히 탔네 이 정도지만, 화물차 같은 게 10년 정도 된 차가 대부분 40만 킬로, 60만 킬로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화물차를 고르시는데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치실 것 같은데, 키로수가 많다고 이거 따져 볼게요. 일단은 냉동탑차가 하루에 200km에서 300km 정도를 고정적으로 띱니다. 수도권을 돈다고 했을 때, 뺑뺑이 돈다고 했을 때. 하지만 이제 지방권을 내려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키로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고정적으로 한 250km 정도 뛴다고 보면은 열흘이면 2,500km, 20일이면은 5,000km, 30일이면은 7,500km. 대부분 7,500km. 그러면은 1년이면은 한 8만 원, 8만 킬로, 9만 킬로 가까이 뛰게 되겠죠.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로수를 승용차에 비교하시면 안 돼요. 승용차는 승용차고 화물차는 화물차로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운행이 안 된 차량, 세워있는 차량은 소모가 덜 됐겠지만, 최근까지 운행이 되고 있던 차량들은 말 그대로 영업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리를 하셔야지 영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지 운행이 될 수 있고, 운행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카센터에서 가가지고 이제 정비를 항상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이 소모품을 계속해서 갈아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탈 수 있는 게 승용차입니다. 부품을 새 거로 갈면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승용차랑 좀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일단적으로 승용차를 사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엔진과 미션이겠죠. 일단은 장거리를 뛴 차량은 엑셀을 이제 소모가 좀 적습니다. 왜냐면은 키로수가 좀 많더라도 소모가 좀 적어요. 왜냐면은 엑셀을 밟았다가 뗐다가 이것만 하기 때문에 차량의 브레이크라던가 크런치라던가 기아를 넣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소모가 일반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키로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값이 좀 저렴하죠. 오히려 저는 이런 차가 일단 돈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차가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일단 보아야 될 사항은 엔진과 미션인데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소리가 꽤 커요. 근데 중고차 매매 상가를 가시면은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은 고객님이 오시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량 시동을 걸어둡니다. 왜 시동을 걸어두냐? 디젤 차량을 걸어두면은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열이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윤활유가 돌면서
엔진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엔진 소리만으로 이 엔진을 뜯어볼 수는 없으니까 소리로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구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하시고요. 꼭 시운전을 해보시는 게 좀 좋아요. 그 기아도 한번 넣어보고 브레이크도 얼마나 밀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라이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미션이라던가 이런 기아 넣는 부분에서 선발이라던가 이렇게 기아를 넣는 이거를 선발이라고 하는데, 이 선발이 같은 부분도 상당히 비용이 꽤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엔진과 그 뭐 미션을 기본적으로 보셨고, 그리고 뭐 브레이크라던가 뭐 이런 오일류가 새는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겠죠. 그 후에 뭐 타이어라던가 뭐 이렇게 마모 상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뭐 이거는 이제 향후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냉동 탑차, 이 탑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부를 잘 보셔야 돼요. 운행하는 차량은 대부분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날씨에 따라서 뭐 운행을 안 한다던가, 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용이니까 뭐 지하철을 이용한다던가, 눈이 많이 오면 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화물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운행이 되어야지 내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기상청에서 이제 눈이 온다고 그러면은 새벽부터 그 염화칼슘 차량이 그 고속도로라던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 염화칼슘이 쫙 뿌리고 다녀요. 하지만 이 운행을 하신 차량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항상 이제 밟고 다녀야 되고 항상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닥에 많이 튑니다. 이 쇠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녹슬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냉동탑차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화물차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눈이 온 후에는 반드시 세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눈이 일단 다 녹고 2, 3일 내에서 뭐 일주일 안쪽으로 꼭 그 세차를, 하부 세차라던가 이런 셀프 세차장 가가지고, 아니면은 큰 차들, 탑차들을 하는 이제 또 세차장이, 자동 세차장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꼭 세차를 하신다던가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이걸 미연에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차를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싶다 하시면 밑에 그 언더 코팅이라고 위에 뭐 페인트 칠을 한번 더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식 부분을 조금 막는 이런 그 인테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튜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추가해서 뭐 바닥이 상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튜닝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대부분 그런 거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가 많이 녹슬었는지 이 부분을 꼭 탑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탑 아래를 보시면은 밑에 하체와 탑 사이에 이 각 파이프가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꽂아져 있는 그 각 파이프가 쉽게 상합니다. 근데 그 수리비는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냉동 탑차나 뭐 탑차, 화물차 같은 경우 그런 탑을 개조하고 뭐 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장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장치 업체라고 하는데요. 특장업체, 특수장치업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시멘트 차량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잖아요. 뭐 그런 차량이라던가 뭐 카고 추레라 차량이라던가 윙바디 차량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특장에서 탑을 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 하부를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특장 같은 부분은 워낙 이 수리비가 뭐 카센터처럼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바가지를 쓰기가 십상이에요. 워낙 비싸게 부르는 뭐 1톤 차 같은 경우는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2.5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00만 원까지 나가는, 뭐 그 쇠 두께에 따라서 한 200만 원까지 지불하는, 이게 얼토당토않게도 탑을 항상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반 뭐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건 비싸긴 하지만 바가지를 크게 씌우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이 평준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쉽지 않은데, 특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조금 틈새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세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장에서 부르는 가격대로 대부분 줘야 하는 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특장 가격이 뭐 솔직히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내는 작업인데도 대부분 뭐 70만 원, 80만 원 쇠파이프 그 자재 갖고 와가지고 뭐 인건비가 얼마네, 뭐가 얼마네 해가지고 70만 원, 80만 원을 줘야 되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탑 아래 하부 부분에 각 파이프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 이 탑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무와 안에 스펀지, 그 스티로폴, 그리고 다시 또 나무, 그 위에 겉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메꾸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쉽게 삭습니다. 대부분 여름이나 이럴 때는 냉동기를 틀고 하다 보면 습기가 많이 차죠. 안에는 춥고 밖에는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는 그 나무 사이에 수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탑이 오래된 차들은 이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탑이 뭐 이렇게 부서진다던가 문짝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수리비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2.5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짝 하나에 뭐 제작을 하는 데만 해도 뭐 70만 원, 8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 문짝 그 자재비만 해도 35만 원, 4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탑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냉동기. 예, 이번에는 이제 좀 냉동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냉동탑차는 냉동기로 돌아가요. 근데 이 컴프라고 하는 이 엔진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냉기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컴프라는 그 장비가 있는데요.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이 에어컨과 그리고 이 냉동기 두 개를 한꺼번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특히나 냉동기가 많이 고장이 나는 이유가 냉동기와 에어컨을 한꺼번에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컴프가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냉동기를 돌리면은 에어컨이 또 바람이 약하고 찬바람이 좀 잘 덜 나온다던가 이 냉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름에 화물차들 보면은 안에 선풍기도 많이 달려 있죠. 냉동기를 돌리게 되면 안에 컴프를 하나만 쓰게 되면 투냉이라던가 이런 데는 컴프가 두 개거든요. 그렇지만 원냉, 메인냉 이렇게 그냥 냉동기 하나만 쓰는 차들은 대부분이 이제 에어컨과 같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동기를 돌리면은 에어컨을 돌릴 수는 있지만 바람이 약하거나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또 냉동기까지도 빵빵하게 틀면은 이게 또 많이 고장이 나요. 냉동기 엔진이 못 버티고 터져 버리죠. 근데 이 컴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냉동기가 잘 돌아가는지, 냉이 잘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서 꼭 항상 돌려보셔야 돼요. 냉동기를 돌려보시고 냉이 잘 떨어져 온도가 잘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마모 상태를 대부분 보고 뭐 상태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모가 한 뭐 80%가 이 골이 80%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어가 생산된 지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게 부식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옆구리가 터져요. 옆구리가 터지기 때문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철사로 이렇게 또 안에 또 철사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옆에 같은 경우에도 철사는 되어 있지만 이게 막 부식이 쉽게 일어나서 옆에가 무게짐을 실으면 옆에가 탁 하고 터져 버려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생산 날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골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이 타이어에는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중량, 이 타이어가 얼마만큼의 중량을 겪을 수 있는지까지 나와 있고요. 생산된 날짜도 나와 있고요. 이 두께도 나와 있고요. 이 휠에 맞는 휠 크기도 나와 있고, 타이어에 대해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서 금방 또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타이어 보는 방법을 한번 보셔서 사시기 전에 생산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에는 대부분 에어컨만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돌려보는 경우가 많은데, 에어컨과 히터를 한번 꼭 다 돌려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여름에는 또 히터를 한번 돌려보시고, 겨울에는 에어컨을 돌려보셔서 잘 나오는지. 에어컨이 냉동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잘 안 나오면은 냉동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냉이 없다던가, 냉가스가 부족하다던가, 뭐 이런 컴프가 약하다던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뭐 라디오가 뭐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시동이 잘 걸리는지, 핸들이 잘 돌아가는지, 얼라이먼트가 잘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차를 보시면서 이제 거기서 아마 또 설명을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차를 사실 때 이제 매매상가에서 사시게 되면은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엔진 미션에 대해서 조금 보장을 해 주시거든요. 꼭 그 부분을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한번 더 되물어 주세요. 그 엔진과 미션이 뭐 한 달 안에 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 주시냐, 뭐 두 달 안에까지는 뭐 고장이 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수리를 조금 뭐 이렇게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꼭 그런 절차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이 매매상한테 당하지 않는 이유니까요. 꼭 이 부분을 좀 잘 신중하게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동 탑차는 식자재 차량이에요. 그 이제 이 부가적인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냉동 탑차에 필요한 장비,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냉동 제품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냉장 제품이 있고, 상온 제품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같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를, 그러면 한 탑의 온도를 한쪽은 냉동, 한쪽은 냉장,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냉동 칸막이라고 해가지고요. 냉동기가 여기에 달려 있다면은 여기쯤에다가 이제 칸막이를 쳐가지고 요 공간을 이제 공간으로 만듭니다. 냉동기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냉기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요게 안에 요 사이에 있는 제품들은 냉동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냉장 제품들을 상차를 하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앞에 냉동기가 있다 보니까 요 냉동기 여기 쪽을 이제 냉동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옆쪽에 대부분 이제 문짝 여는 게 있죠. 옆문으로 이제 냉동을 낼 수 있는, 대부분 냉동 탑차지 옆문이 있는 이유가 그거고요. 뒤에는 냉장 제품이 나와 있게 이 칸막이가 있어야 돼요. 이 칸막이가 1톤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50 정도 하고요. 그리고 2.5톤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기준으로 한 70만 원 정도 하고, 5톤 같은 경우에는 뭐 9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싼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냉동 칸막이,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스티로폴로 만든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요. 이 칸막이를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어요, 한쪽을.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제 상당히 좀 가격이 비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고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거를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냉동 칸막이 봉이라고, 이걸 봉을 이렇게 두 개를 댑니다. 이렇게 대놓고 여기다가 이제 탁 붙여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냉동 칸막이를 붙여서 이쪽 안쪽을 이제 냉동 창고로 만들고, 여기는 냉장 창고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냉장과 상온을 상차하고 여기다가는 냉동을 상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냉동 칸막이 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개에서 한 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에 뭐 1톤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 2.5톤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8만 원, 그리고 이 5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만 원 정도,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신제품 기준으로 가격이 조금 올랐거든요. 이 부분을 또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품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화물차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게 차에서 자는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뭐 야간에 일을 하거나 뭐 장거리를 뛴다던가 뭐 그렇게 되면은 안에 이제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잠을 잘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평판 시트라고,
차를 이제 막 조수석이랑 조수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앞에 발 놓는 공간을 그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잠잘 수 있는 침대 매트리스처럼 만듭니다. 그 매트리스 그게 하는 게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자기가 편하고 하니까 그거 같은 게 있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 대부분 이제 겨울에 같은 경우는 히터를 많이 틀어놔야 되니까 시동을 걸어놔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잠을 잘 때 뭐 거기 뭐 지방 내려갔다가 잤다가 아침에 또 물건 상차하고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 히터를 하루 종일 틀고 있으면은 그 기름값이 상당합니다. 오히려 모텔비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게 나라에서 또 돈이 또 보조가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 무시동 히터라고, 이 시동을 걸어 놓지 않아도 그 디젤 이 연료로 이용해 가지고 그 한 6시간 기준 바카스 한 병 정도 양만 사용해 가지고 히터를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달려 있다면은 그게 한 125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나라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요. 보조를 한 50%인가 60%인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은 좀 싸게 이렇게 해서 한 5, 60만 원 들여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또 들어 있다면은 뭐 오히려 더 들어갈 부분이 없겠죠. 있으면 일단 장비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부가적인 장비가 또 더 들어 있다면은 그 차에 좀 가치가 좀 올라가고요. 리프트라던가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리프트라던가 이런 거는 또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400 정도 합니다. 3, 400 정도 하는, 350에서 400 정도 하는데 이게 재질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른데요. 이 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일단 좋지만, 냉동탑에 이제 도크에 댈 때 리프트를 내리고 도크에 대야 되기 때문에 이 냉기가 탑에서 이제 센터에서 빠진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리프트를 떼던가, 어차피 리프트는 냉동탑에서 그닥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롤테이너 작업이라던가 뭐 파레트 작업이라던가 롤을 이용할 때 이 롤테이너라고 이 철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네모내 가지고 밑에 바퀴가 4개 이렇게 달려 있는 이 그 구루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품을 상하차 이제 탑에서 올렸다 내렸다 할 때 필요한 게 리프트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 조금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특수한 일에 대해서만 이 리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리프트 있는 차량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탑차는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후방 카메라예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반 카고라던가 이런 건 뒤에가 보이죠. 짐을 실으면 물론 안 보이겠지만, 냉동 탑차는 좀 달라요. 이 냉동 탑차는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를 볼 수 있는 이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밤에도 보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뭐 뒤에 이렇게 후진을 할 경우에 차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후방 카메라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 잠깐 아끼겠다고 후방 카메라 안 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나중에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합니다. 뭐 보험료 올라가지, 뭐 또 상대 또 돈 물어줘야 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내 차 고쳐야 되지, 뭐 이런 것도 따지면 결국에는 그냥 후방 카메라 하나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주고 다는 게 훨씬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는 뭐 길눈이 밝은 사람이라던가 고정 일을 하신다는 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후방 카메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모니터가 필요하니까 이참에 새로 다시는 김에 후방 카메라도 그 내비게이션도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블랙박스는 요새 필수입니다. 대부분 블랙박스 화물차 등을 전면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면보다는 전면과 우측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그 화물차의 사고의 80%가 우측에서 많이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과 정 가운데 이 블랙박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상당히 조심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랑 우측까지 나오는 블랙박스를 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었고,
뭐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고요.